유럽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죠. 당시 온 유럽이 이슬람에 대항해서 교황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을 수복하기 위한 전쟁에 너도 나도 참전하고 했는데, 이때 덩치 큰 나라 중에 유일하게 팔짱 끼고 남일 바라보듯 한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스페인입니다. 실은 팔짱 낄 틈이 없었죠. 왜냐면 자기들 발등 앞에 떨어진 불 끄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십자군 운동은 11세기 말에 시작됐지만 스페인은 이미 8세기부터 이베리아 반도까지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과 땅 따먹기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땅을 재정복한다는 이게 소위 말하는 레콩키스타입니다. 이게 한두 해 벌어진 일이 아니고 무려 8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운동이었기 때문에 11세기 초부터 시작된 십자군 운동에 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교황도 그래 니네는 니네 앞마당 똥부터 치워라 하는 식으로 면죄부를 준 거죠. 800년이나 이어진 전쟁에서 드라마틱한 순간이 여럿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레콩키스타, 더 나아가서 스페인의 운명을 바꿔놓은 나바스 데 똘로사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7세기에 무함마드가 창시한 이슬람은 금세 아라비아 반도를 접수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진출하는데, 건너편을 딱 보니까 바다 하나만 건너면 물 좋고 산 좋다는 이베리아 반도인 겁니다. 이게 지브롤터 해협인데요. 좁은 데가 겨우 8km밖에 안 돼서 건너편이 훤히 보입니다. 야망이 있는 나라라면 코앞에 꿀떡을 그저 쳐다만 보고 있을 리가 없겠죠? 이슬람 세력은 당장이라도 건너가고 싶었는데 이미 이 땅에서 먼저 깃발 꽂은 애들이 있었어요. 서고트족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침만 흘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고트족은 이베리아를 접수하고 한 300년 잘 해먹었는데 고인물이 되다 보니 내분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게다가 얘네는 왕을 뽑는 과정이 좀 특이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왕 잘할 것 같은 애를 데려다가 투표해서 뽑았던 겁니다. 뭔가 좀 민주적으로 보이고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결과에 승복 안 하는 세력이 있다는 게 문제였죠. 8세기 초 로드리고가 새 왕으로 뽑히자 역시나 반대 세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반란군이 힘이 딸리니까 바다 건너 이슬람에게 원조를 청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미처 생각 못했겠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던 이슬람은 이제 정식으로 초대장까지 받았는데 마다할 리가 없습니다. 이때 군사 7,000명 정도만 거느리고 해협을 건넌 게 타리크 이븐 지아드입니다. 이 해협이 나중에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불리게 된 건데, 지브롤터가 아랍어로 타리크의 산맥이라는 뜻인 자발 타리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발 타리크, 지브롤터. 좀 비슷하죠? 이 타리크 장군을 기념해서 지은 이름인 거죠. 타리크가 와서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날씨 좋지, 과일 잘 자라지. 여기 좋은데? 그래서 돗자리 깔아버리고 서고트족에게 방빼합니다. 서고트는 어이가 없었겠죠. 결국 711년 양측이 박터지게 한번 붙는데 이슬람 세력은 서고트족 3만 명을 뭉개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고트 왕국이 멸망하죠. 서고트족 잔당 세력은 쫓기고 쫓겨서 험준한 북쪽까지 내뺍니다. 스페인 하면 올리브 나무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평원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 북쪽으로 가면 제법 산세가 험하고 척박한 땅이 나와요. 이슬람은 아예 뿌리를 뽑으려고 이곳까지 따라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서고트족은 배수의 진, 아니죠, 이 경우에는 배산의 진이죠. 이 배산의 진을 치고 산속에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합니다. 평원에서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이슬람은 이 험준한 산속에서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강냉이 다 털려서 도망갑니다. 이게 718년에서 722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꼬바동가 전투인데, 계속해서 밀리기만 했던 서고트족이 처음으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전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콩키스타의 시발점이 되었죠. 이때 승리를 이끈 서고트 귀족 펠라요는 산골짜기에 왕국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아스투리아스입니다. 이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이쪽은 별로 쓸모도 없는 땅이고 성깔 더럽고 고분고분하지도 않은 이쪽 애들하고 싸워봤자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접고 고개를 돌려서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험하기로는 사실 피레네가 더 험하긴 한데, 어쨌든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프랑크 왕국에 쳐들어갔다가 여기서 또 임자를 만나죠. 샤를 마르텔에게 묵사발이 된 겁니다. 이게 알라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 선에서 만족하기로 합니다. 한편 북쪽 총구석에 살림 차렸던 아스트리아스는 그 사이에 야금야금 아래쪽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내려왔는데 750년에 이르러서 팜파스 지방과 갈리시아 지방 대부분을 수복합니다. 이슬람 쪽에서도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본토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우마이야 왕조가 신흥 아바스 왕조와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멸문지화당하고 겨우 한 명이 용케 살아서
이베리아 반도까지 도망쳐 옵니다. 좀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이 바로 알-라흐만입니다. 알-라흐만은 우마이야 왕조를 아직까지 지지했던 세력을 규합해서 756년 코르도바를 접수하고 이베리아 반도 내의 이슬람 세력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새 왕조를 여는데 이게 후우마이야 왕국입니다. 후우마이야는 코르도바를 중심으로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코르도바는 당시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큰 도시로 인정받을 만큼 번성하게 됩니다. 이때 건립된 이슬람 사원이 아직도 코르도바에 남아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기로 유명하죠. 이슬람은 다시 북쪽으로 눈을 돌려요. 아스트리아의 후신인 레온 왕조와 팜팔로나에 새롭게 들어선 나바라 왕국은 연합해서 이슬람과 전투를 벌이는데 이 재미있는 게 기독교 세력도 이슬람하고 싸울 때는 연합을 했다가도 아직 한 나라라는 그런 의식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치고받기도 합니다. 10세기 후반에 알-만수르라는 실력자가 나타나자 이 기독교 세력은 열세에 몰리다가 결국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잘나가던 이슬람 왕조는 알-만수르가 죽고 나자 내분이 격심해지더니 타이파라는 여러 개의 소국으로 쪼개집니다. 기독교 세력 입장에서는 이게 절호의 기회였죠. 마침 나바라 왕국의 산초 3세가 카스티아, 레온, 아라곤 등으로 쪼개져 있던 이 기독교 왕국들을 통일시켰어요. 근데 이 양반이 기껏 힘들게 통일한 나라를 다시 쪼개서 아들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레콘키스타고 뭐고 형제국끼리 치고받고 하느라 이슬람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덕에 여러 타이파 소국들로 찢어진 이슬람은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방에 교통정리한 왕이 나타났는데 카스티아 왕국의 알폰소 6세입니다. 카스티아, 레온, 갈리시아를 통일하고 자기가 스페인 황제라고 선언해요. 기독교 세력이 하나로 모이자 이제 타이파들이 거꾸로 기독교 세력에게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알폰소 6세에게는 서고트 왕국의 수도였던 똘레도를 탈환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습니다. 여기가 천연 요새였을 뿐 아니고 서고트 조상들의 오랜 수도였기 때문이죠. 결국 1084년 알폰소 6세는 똘레도마저 손에 넣고 맙니다. 똘레도가 기독교 세력에 넘어가면서 타이파들은 이제 조공을 바치는 정도에서 끝날 게 아니란 걸 깨닫고 지브롤터 해협 너머에 베르베르족 무라비트 왕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같은 이슬람 계통이니까 도움을 청했겠죠. 서고트족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슬람에게 원조를 요청한 장면이 떠오르죠. 역사는 정말 반복되는 게 맞는가 봅니다. 당장은 약발이 먹혔어요. 베르베르는 1086년 사그라다스에서 알폰소에게 패배를 안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느냐? 그럴 리가 없죠. 무라비트는 이왕 넘어온 김에 이슬람계 타이파들을 정복하고 남부를 장악합니다. 무라비트가 뼈아픈 패배를 안겼지만 이 기독교 세력은 한 번 발동 걸린 레콘키스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왕국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반도 전역에서 레콘키스타 운동을 이어가는데 1139년에는 포르투갈 왕국이 성립되었고 십자군의 도움으로 1147년 리스본이 수복됩니다. 계속해서 남아있는 기독교 세력이 버거웠던 이 무라비트한테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는데 무와히드라고 불리는 극단주의 이슬람 일파가 모로코를 집어삼키고 이베리아로 넘어온 겁니다. 이 지브롤터 해협이 너무 좁아서 그런가 하여간 여기만 보면 안 넘어가고는 배견하지 못하나 봐요. 무와히드는 결국 무라비트를 멸망시키고 패권을 차지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던 이 기독교 왕국들은 이렇게 반도 아래에서 이슬람끼리 치고받고 하는 동안 북쪽에서 힘을 비축하면서 강력한 연합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다가 1195년 카스티아의 알폰소 8세가 호기롭게 무와히드 영토를 침범해 오는데 그만 알라코스 전투에서는 크게 패하고 말죠. 양측은 일단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게 오래가진 않았어요. 1211년 북아프리카에 있던 무함마드 알-나시르가 7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브롤터를 넘어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쳐들어오는 건 전대미문의 일이었습니다. 8세기에 이슬람이 이베리아로 넘어온 이래로 또다시 기독교 세력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기에 빠진 겁니다. 기독교 왕국들이 위험에 빠진 것을 알게 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비상연락망을 돌리죠. 교황을 등에 업고 1212년 알폰소 8세는 똘레도에서 기독교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카스티아, 아라곤, 포르투갈, 나바라 이 4왕국뿐 아니고 당대의 이름 깨나 날리던 기사단들 템플 기사단, 산티아고 기사단, 칼라트라바 기사단 등이 한걸음에 달려옵니다. 수백 년 동안 계속되는 이 레콘키스타의 쐐기를 받겠노라며 이 한판 싸움에 풀 배팅 해버린 겁니다. 이들에 맞선 무와히드 왕조는 우선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시에나 모레나 산맥을 넘어야 했거든요. 이 자연 산맥이 1차 저지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슬람은 산을 넘을 수 있는 길목마다 군사를 배치합니다. 이런 길목만 잘 방어해도 쉽게 적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죠. 알폰소 8세는 속이 탑니다. 군대는 끌어모았지. 당장 쳐들어는 가야겠는데 요소마다 이슬람 군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이대로 밀고 들어갔다가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한 방에 해결해 준 일이 있었는데 마침 이곳 지리를 잘 알고 있던 한 양치기 목동이 길을 안내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 목동의 도움으로 연합군은 이슬람 수비가 없던 곳으로 교묘히 산을 넘어서 무하이드군이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곳으로 들이닥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나바스테 똘로사입니다. 스페인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판이 벌어질 바로 그 현장이었죠. 적이 쉽게 산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했던 이슬람군은 당황하죠. 기독교 연합은 지체 없이 언덕 아래에서부터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 쳐들어갑니다. 알폰소 8세가 이끄는 기사단들이 가운데 위치하고 아라곤의 페드로 왕은 좌현, 나발의 왕국의 산초 왕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전선 맨 앞에는 보병이 서고 맨 끝에는 말탄 기사들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전형을 갖춘 이슬람은 가운데에 보병을 두텁게 배치하고 칼리프와 그 호위 부대가 바로 뒤에 자리합니다. 그리고 기마 부대는 좌우 측면에 위치하죠. 이슬람 군대 좌우에 기마 부대가 공격을 시작하면서 전투가 개시되는데 처음에는 이 공격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군 두 번째 전선에 있던 기사단에게 역공을 받으면서 칼리프 기사단이 언덕 위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이슬람의 두 번째 전선에 있던 보병이 전진하면서 다시 기독교군이 뒤로 밀리고 기독교군 전선이 와해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때 알폰소 8세가 패닉에 빠지죠. 17년 전에 대패한 알라코스 전투가 아마 떠올랐겠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킨 일이 벌어집니다. 우연에 있던 산초 7세가 보니까 양측이 중앙에서 뒤엉켜 붙어 싸우느라 측면에 빈틈이 생긴 거예요. 기회다 싶었던 산초 7세는 직접 기사들을 이끌고 이 틈 사이를 빠져나가서 후방에 있던 칼리프에게 들이닥칩니다. 갑작스런 기습에 호위 부대가 무너지면서 칼리프는 당황했고 어떻게 할까 순간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그만 뒤도 안 돌아보고 빤스런 합니다. 이러면 날 샜다고 봐야죠. 칼리프가 들고 있던 군기가 보이지 않자 이슬람군의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전세가 순식간에 역전이 되면서 결국 무아히드군 대부분이 몰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바스테 똘로스 전투는 기독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물론 이것으로 레콩키스타가 완성된 건 아닙니다. 이후로 300년이 지나서 1492년에 이르러서야 이사벨 여왕이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거든요. 하지만 나바스테 똘로사 전투를 계기로 기독교 세력은 완전히 승기를 잡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시간 문제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이때 만약 이슬람이 이 전투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페인은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로 남아 있었을까요? 여러분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작은 채널한테는 이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